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그 세계적인 호텔 기업이죠. 힐튼 월드와이드, H1T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힐튼. 유명하죠.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힐튼이 그냥 호텔 많이 가진 회사가 아니고 자산 경량화라고 하죠. 에셋라이트. 이걸로 성장하는 아주 독특하고 뭐랄까 효율적인 기업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자산 경량화 모델이 힐튼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 그 핵심이 뭔지, 또 성장 잠재력은 어떤지,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점이 긍정적인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은데요? 다만 그 모델이 가진 어떤 내재적인 위험 요소랄까요? 그런 부분이나 또 현재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잖아요? 이런 부담감에 대해서도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 리스크 요인이요? 네, 특히 그 주가 수준,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점하고 아무래도 호텔 산업이다 보니까 경기 변동성에 좀 민감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힐튼의 밝은 면, 또 그 이면의 그림자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서 정보를 바탕으로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힐튼의 핵심 비전, 그리고 그 유명한 자산 경량화 모델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그러시죠. 힐튼 하면 뭐 월도르프 아스토리아 같은 아주 럭셔리한 브랜드부터 또 햄튼인처럼 좀 합리적인 브랜드까지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 2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다양한 호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포트폴리오가 정말 넓죠. 네. 그리고 또 힐튼 아너스, 이 로열티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죠. 아주 강력하다고 평가받고요. 근데 가장 큰 특징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호텔 건물을 직접 소유하는 걸 좀 최소화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대신 브랜드나 운영 시스템 같은 걸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 이게 바로 그 자산 경영화 모델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통적인 호텔 비즈니스를 생각해 보면요. 보통은 호텔 건물을 직접 짓거나 사서 운영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땅 사고 건물 올리고 돈이 많이 들겠네요. 네, 초기 투자 비용도 엄청나고 또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 자산 가치가 떨어질 위험도 직접 다 떠안아야 하죠. 아, 근데 힐튼은 좀 달라요. 호텔을 실제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건 다른 사업주들이고요. 힐튼은 그들에게 힐튼이라는 브랜드, 또 전 세계적인 예약 시스템, 운영 노하우 이런 걸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고 뭘 받나요? 그 대가로 이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수수료나 관리 수수료 형태로요. 그렇군요. 그럼 힐튼 입장에서는? 네, 힐튼 입장에서는 그 막대한 건설 비용이라든지 뭐 호텔 유지 보수 부담 이런 데서 훨씬 자유로워지죠. 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리스크도 피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안정적으로 현금, 즉 수수료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자산 경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효율적인 모델인데요. 자본은 덜 쓰면서 위험은 줄이고 돈은 꾸준히 번다. 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매력적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모델을 바탕으로 힐튼이 아주 구체적인 성장 목표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순객실 성장, NUG라고 하던데 Net Unit Growth. 이게 뭔가요? NUG는요, 말 그대로 힐튼 브랜드를 다는 호텔 객실 수가 순수하게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새로 계약해서 오픈한 객실 수에서 계약이 만료되거나 다른 브랜드로 바뀐 객실 수를 뺀 거죠. 아, 근데 이 NUG 목표가 연간 6에서 7%라고요? 네, 맞습니다. 매년 전 세계 힐튼 객실 수를 그만큼씩 늘리겠다는 거예요. 건물을 직접 짓는 것도 아닌데 매년 6에서 7%씩 늘린다는 게 가능한가요? 그게 바로 이 모델의 힘이죠. 힐튼은 직접 땅 사고 건물 짓는 대신 기존 호텔 소유주들을 설득해서 힐튼 브랜드로 바꾸게 하거나 이걸 전환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새로 호텔을 짓는 개발업자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초기 단계부터 힐튼 브랜드를 달고 짓도록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객실 수를 늘리는 거군요. 그러면 정말 큰 자본 투자 없이도 계속 확장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직접 소유나 부채 부담 없이도 전 세계적으로 힐튼의 영향력을 계속 키워나가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뭔가요? 두 번째는 전체 매출에서 프랜차이즈 및 관리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90%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90%요?
거의 대부분이 수수료 수입이라는 거네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수수료 수립은 마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운영 비용이 거의 안 드니까요. 그래서 이 비중을 높게 유지한다는 건 결국 힐튼의 고마진 수익 구조를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수익성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겠군요. 세 번째 목표는요? 세 번째는 최근에 특히 럭셔리 브랜드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월드 오프 아스토리아 같은 고급 브랜드나 좀 더 젊고 트렌디한 느낌의 브랜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코느레드나 LXR 같은 럭셔리 브랜드, 또 키러피나 템포 같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을 계속 늘리고 새로운 브랜드도 선보이고 있죠. 이건 왜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고소득층이나 좀 더 지불 용의가 높은 젊은 세대를 공략하려는 거죠. 이런 고급 브랜드나 특색 있는 브랜드들은 객실 요금을 더 높게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객실당 평균 수익, 즉 레브파, 레베뉴 퍼 어베일러블 룸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힐튼은 보통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으니까 레브파가 높아지면 힐튼이 가져가는 수수료 금액 자체도 더 커지겠죠. 특히 럭셔리 브랜드는 더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수익성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산 경영화 모델 위에서 NG로우로 양적 성장을 하고 또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확대로 질적 성장, 즉 수익성까지 높이려는 거네요. 아주 체계적인데요. 네, 상당히 잘 짜여진 전략이라고 평가받죠. 그리고 이런 성장 전략의 정말 그 중심에는 힐튼 어너스라는 로열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힐튼 어너스. 저도 들어봤어요. 회원 수가 엄청나다고 하던데요. 네, 정확한 숫자는 계속 변하지만 수억 명 단위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회원수가 많다는 걸 넘어서요. 힐튼의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 뭐랄까 경제적 해자, 모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 해자요? 그게 어떤 의미죠? 성 주변에 파놓은 깊은 모처럼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쟁 우위를 말하는 거죠. 힐튼 아너스가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하냐면요. 우선 이 많은 회원들이 힐튼 공식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예약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걸 직접 예약 디렉트 부킹이라고 하는데요. 아, 호텔 예약할 때 익스피디아나 부킹닷컴 같은 사이트 말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온라인 여행사, OTA라고 부르죠. OTA를 통해서 예약이 들어오면 호텔은 OTA에게 꽤 높은 수수료를 줘야 하거든요. 이게 보통 예약 금액의 10% 후반에서 20%대까지도 갑니다. 와, 생각보다 엄청 비싸네요. 그렇죠. 근데 힐튼 아너스 회원들이 힐튼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직접 예약을 하면 힐튼은 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수익성 개선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수수료 나갈 돈이 고스란히 남는 거니까. 네. 그래서 힐튼은 회원들에게 직접 예약 시에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추가 적립 같은 걸 주면서 직접 예약을 유도하죠. 이게 고객 한 명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즉 CAC, 커스터머 어퀴지션 코스트는 낮추고 그 고객이 평생 힐튼을 이용하면서 만들어낼 가치, LTV,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는 높이는 핵심적인 방법인 겁니다. 아, LTV, CAC 비율을 계산하는 거군요.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트워크 효과예요. 힐튼은 럭셔리부터 이코노미까지 브랜드가 아주 다양하잖아요. 네, 20개가 넘는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고객이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좀 더 저렴한 햄턴인을 이용하다가 나이가 들고 소득이 들면 콘네르드나 월도프 아스토리아 같은 럭셔리 브랜드로 옮겨갈 수도 있고요. 또 출장 갈 때는 비즈니스 호텔을, 가족 휴가 갈 때는 리조트를 이용할 수도 있죠. 아, 힐튼이라는 큰 틀 안에서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이나 여행 목적이 바뀌어도 다른 경쟁사로 이탈하지 않고 계속 힐튼 생태계 안에 머무르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죠. 게다가 회원들에게만 주는 객실 업그레이드라든지 무료 조식, 레이트 체크아웃 같은 혜택들은 굳이 다른 호텔 갈 필요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경쟁사로의 전환을 막는 일종의 락인 효과도 있는 거고요. 와, 듣고 보니 힐튼 워너스가 정말 단순한 멤버십 프로그램이 아니네요. 네, 절대 아니죠. OTA 의존도를 낮추고 고객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LTV, CACB 비율을 최적화해서 결국 힐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엔진이라고 봐야 합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로열티 프로그램으로 평가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정말 힐튼의 핵심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아까 말씀하신 리스크 요인들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좀 신중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지적되는 건 역시 높은 밸류에이션 문제입니다. 밸류에이션이라면 주가가 기업 가치에 비해서 비싸다는 뜻인가요? 네, 그런 논란이 있다는 거죠. 힐튼 스스로도 약간 뭐랄까, 자기들은 호텔 기업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기업, 약간 사스 기업 같은 성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높은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목표 EV/BTA 배수를 20배에서 25배 정도로 제시하기도 했고요. EVBBT예요? 그게 뭔가요? 기업 가치 EV를 세전 영업이익 EBTA로 나눈 값인데요.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 대비 기업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게 20배가 넘는다는 건 보통 성장성이 아주 높은 기술주들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와, 목표치가 상당히 높네요. 그럼 실제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현재 주가 수익 비율, 즉 PE 비율로 보면 대략 40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P 40배면 이것도 꽤 높은 편 아닌가요? 네, 일반적으로 시장 평균이나 다른 전통적인 산업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PE는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니까 지금 주가가 연간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40배 정도 된다는 의미예요. 물론 성장성이 높다면 높은 PE가 정당화될 수도 있지만 이미 주가의 성장 프리미엄이 너무 과도하게 반영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는 논리도 있을 텐데요. 아까 말한 안정성이나 성장성, 자산 경량화 모델 같은 거요? 네, 물론 힐튼 측이나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은 그런 점들을 강조하죠. 자산 경량화 모델 덕분에 경기 변동에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NOUG나 레파 성장을 통해 꾸준히 성장할 수 있고 로열티 프로그램도 강력하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미래에도 계속해서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할 만큼 잘 작동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뒤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세가 좀 둔화된다거나 하면요. 바로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걸 이제 디레이팅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디레이팅이요? 네, 시장이 힐튼에 부여했던 높은 기대치, 즉 높은 밸류에이션 배수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가는 결국 이익 곱하기 밸류에이션 배수잖아요. 근데 이익 성장률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거나 NUG 목표 달성에 실패하거나 하면 투자자들이 실망하면서 생각보다 별로네 하고 힐튼에 매겼던 높은 점수, 즉 밸류에이션 배수를 깎아버리는 거죠. 그럼 이익이 그대로라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익이 조금 늘더라도 밸류에이션 배수가 더 크게 깎이면 주가는 오히려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요. 힐튼의 핵심 성과 지표인 레파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를 얼마나 충족하는지가 힐튼의 PE 배수와 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해요. 레파 성장률이 예상보다 1%포인트 높으면 PE 배수가 1.5배 정도 올라가고 반대로 1%포인트 낮으면 그만큼 떨어지는 시기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와,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레파 성장이 예상보다 둔화되거나 연간 NUG 목표치인 6에서 7% 달성에 실패하면 투자자들이 부여했던 성장 프리미엄이 빠르게 사라지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혹시 최악의 시나리오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일부 분석에서는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쟁도 더 심해져서 레파 성장이 거의 0에서 2% 수준으로 정체되고 NUG도 목표치 6, 7%에 한참 못 미치는 한 4% 정도로 떨어지고 수수료율도 경쟁 때문에 약간 낮아진다고 가정하면요.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가 현재보다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45%까지도 폭락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와, 30, 40% 하락이면 정말 엄청난데요. 물론 이건 극단적인 가정일 수 있지만 그만큼 높은 밸류에이션은 성장 기대치가 꺾였을 때 하방 위험도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밸류에이션 부담과 디레이팅 리스크, 확실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네요. 또 다른 리스크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부채 수준 같은 건 괜찮나요? 자산이 가볍다고 해도 빚이 많으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힐튼의 부채 수준을 보면요. 순부채를 EBTI로 나눈 비율, 이게 이제 기업의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데 이게 대략 4.2배 정도 됩니다. 4.2배면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메리어트보다는 조금 높고 하얏트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뭐 업계 평균 정도거나 약간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낮은 건 아니네요. 네, 힐튼 7에서는 우리 모델은 수수료 기반이라 현금 흐름이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 부채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도 벌어들이는 현금으로 이자 비용 등을 감당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긴 하고요. 그럼 뭐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힐튼이 이렇게 벌어들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지급 같은 주주 환원에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점입니다. 주주환원은 좋은 거 아닌가요? 주주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좋죠. 근데 이 주주 환원을 위해서 어느 정도 부채, 즉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서 자사주를 사거나 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앞으로 금리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오르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가 와서 현금 흐름이 좀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이 부채 수준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더 그렇죠. 주주환원을 위한 레버리지 사용이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네,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죠. 항상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렇군요. 또 다른 리스크는 없나요? 예를 들어 그 수익 모델 자체의 취약점 같은 거요. 부동산 리스크는 피했지만 수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니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힐튼의 수익 구조는 사실상 거의 전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나 호텔 소유주들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출의 90% 이상이 목표라고 했으니까요. 네, 그 말은 즉, 이 호텔 가맹점주나 소유주들의 사업이 잘 돼야 힐튼도 돈을 버는 구조라는 거죠. 만약에 이 가맹점주들의 재정 상태가 나빠져서 예를 들어 호텔 운영이 어려워져서 수수료를 제때 못 내거나 하면 힐튼의 수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종의 신용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 가맹점주가 망하면 힐튼도 돈을 못 받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힐튼은 전 세계 수천 개의 호텔과 계약을 맺고 있으니까 개별 가맹점 몇 개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회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어쨌든 이런 신용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더 근본적인 리스크는 없을까요? 더 근본적인 리스크는 역시 호텔 산업 자체가 거시경제 상황, 즉 경기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이 여행을 줄이니까요? 네, 바로 그거죠. 경기가 침체되거나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들은 출장을 줄이고 개인들도 여행 경비를 아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호텔 객실 점유율이 떨어지고 또 빈 방을 채우기 위해 호텔들이 객실 요금을 낮추게 됩니다. 점유율도 떨어지고 요금도 떨어지고. 네, 이 두 가지 요인이 결합되면 객실당 평균 수익, 즉 레부파가 하락하게 되죠. 그리고 힐튼의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호텔 전체 매출, 레부파의 객실 수에 연동되기 때문에 레부파가 하락하면 힐튼의 수수료 수입도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게 자산 경량화 모델이라고 해도 피할 수 없는 호텔 산업 본연의 리스크인 거죠. 경기 민감성. 그렇군요. 아무리 모델이 좋아도 산업 자체가 흔들리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할 변수는 에어비앤비 같은 대체 숙박 플랫폼과의 경쟁입니다. 물론 호텔과 에어비앤비는 타겟 고객이나 제공하는 경험이 좀 다르긴 하지만 가격에 민감한 일부 수요층에서는 분명히 경쟁 관계에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대체 숙박 플랫폼들이 더 성장하고 서비스 범위를 넓혀간다면 호텔 산업 전반의 가격 결정력이나 점유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할 변수죠. 네. 리스크에 대한 지적들 충분히 공감되고 고려해야 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디레이팅 가능성, 부채 레버리지 문제, 그리고 수수료 의존성과 경기 민감성까지. 하지만 이런 우려들을 상쇄할 만한 힐튼이 실제로 보여준 성과나 재무지표상의 강점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부분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힐튼에 가진 강점 또한 명확합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우수한 자본 효율성입니다. 자본 효율성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봐야 할까요? 대표적인 게 자기자본 이익률, ROE, Return on Equity죠. 이게 뭐냐면 회사가 주주들이 투자한 돈,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잘 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네, ROE 많이 들어봤습니다. 힐튼의 ROE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놀랍게도 힐튼의 ROE는 꾸준히 50%를 훌쩍 넘는 수준을 보여왔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거의 70%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50%요? 70%요? 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호텔 자산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호텔 기업들의 ROE가 보통 10%에서 15% 정도 수준인 걸 감안하면 정말 압도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죠. 와, 비교가 안 되네요. 어떻게 이렇게 높은 ROE가 가능한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자산 경량화 모델 덕분이죠. 자기 자본 투자 규모 자체가 작으니까 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ROE는 훨씬 높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리스크 요인으로도 언급했던 재무 레버리지, 즉 부채를 어느 정도 활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기 자본 비중이 낮아지는 만큼 ROE는 더 높아지게 되죠. 아, 레버리지 효과도 반영된 거군요. 그럼 ROE 말고 다른 지표는 없나요? 네, 총자산 대비 이익률인 ROE, Return on Asset도 봐야 하는데요. 이건 부채까지 포함한 회사의 전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이익을 내는지를 보여줍니다. 힐튼의 ROE는 대략 4%에서 7%로 이건 역시 전통적인 호텔 기업들의 ROE, 보통 2에서 5% 정도보다 우수한 수준입니다. ROE도 더 높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레버리지 효과뿐만 아니라 힐튼이 낮은 자산, 비록 적지만을 실제로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는 정말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네요. 또 다른 강점은 뭐가 있을까요? 강력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영업 레버리지요. 그건 또 뭔가요? 매출이 증가할 때 이익이 얼마나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힐튼의 주 수입원은 아까 말씀드린 프랜차이즈 및 관리 수수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수수료 수입은 사실상 추가적인 매출 원가, COGS, 코스트 오브 구드 솔드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호텔 객실 하나 더 판다고 해서 힐튼 본사에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본사 운영비나 마케팅 비용 같은 고정비는 들지만요. 아, 수입은 늘어나는데 비용은 거의 그대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정비를 넘어서는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추가적인 매출 증가는 거의 대부분 그대로 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매우 크다는 의미예요. 얼마나 큰가요? 구체적인 수치가 있나요? 일부 분석에 따르면 힐튼 시스템 전체, 모든 힐튼 브랜드 호텔의 총 매출이 10% 증가할 경우에요. 힐튼 본사의 영업이익은 무려 18%에서 많게는 30%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와, 매출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높네요. 이게 초고강도 영업 레버리지라고 불리는 이유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힐튼은 이비다마 마진율이 80에서 90%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수익 구조네요. 이런 모델의 힘이 실제 실적에서도 나타나고 있나요? 네, 그럼요. 가장 최근 실적인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바로 증명이 됩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좋은 성과를 냈거든요. 오, 어떻게 나왔나요? 조정 이비다이타, 그러니까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영업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고요.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몫인 조정 희석 주당 순이익 EPS는 무려 12.4%나 늘었습니다. 둘 다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결과였죠. 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장을 했네요. 핵심 동력은 뭐였나요? 역시 수수료인가요? 네, 맞습니다. 핵심 동력은 역시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스 수수료 수입이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9.5%나 증가하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했죠. 수수료 수입이 꾸준히 늘고 있군요. 레브파는 어땠나요?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레브파도 시스템 전체적으로 보면 2.5% 성장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약간 둔화됐지만 미국 외의 지역,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장세 플러스 7.7%가 아주 좋았고요. 또 단체 비즈니스 수요도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레브파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객실수 증가는 어땠어요? 뉴지 목표 달성은 잘 되고 있나요? 네, 뉴지 성장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1분기에만 순증 객실수가 2만 1,000개에 달했어요. 이걸 연간 성장률로 환산하면 약 7.2% 수준입니다. 7.2%요? 목표치인 6에서 7%를 상회하는 거네요. 그렇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격적으로 객실수를 늘려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건 당장의 실적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수료 수입 기반이 계속 탄탄해지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뉴지 성장률이에요. 와, 미래 성장성도 밝아 보이는데요. 혹시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 예정인지 알 수 있나요? 네, 그 미래 성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개발 파이프라인인데요. 이건 뭐냐면 앞으로 힐튼 브랜드를 달고 문을 열기로 계약이 확정된 객실수를 말하는 겁니다. 2025년 1분기 말 기준으로 힐튼의 개발 파이프라인은 무려 50만 4,400개 이상입니다. 50만 개요? 와, 엄청나네요. 네, 업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건 전년 대비 7% 증가한 수치고요. 이 파이프라인의 절반가량은 이미 건설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간 NGU 목표 달성은 무난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미래 성장의 가시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든든한 파이프라인이네요. 근데 이렇게 객실수를 빨리 늘리려면 돈도 많이 들지 않나요? 아무리 자산 경량하라도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힐튼의 영리한 점이 드러나는데요. 1분기에 새로 추가된 객실의 약 40%가 전환을 통해서 확보되었다는 점입니다. 전환요? 아까 말씀하신 기존 호텔을 힐튼 브랜드로 바꾸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특히 더블트리나 스파크 바이 힐튼 같은 브랜드를 중심으로 기존의 다른 브랜드였거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호텔들을 힐튼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이건 새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 훨씬 적은 자본 지출, 캐펙스로 빠르게 객실수를 늘리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와, 정말 영리하게 성장하고 있네요. 돈은 적게 쓰면서 확장은 빠르게 하고. 그렇죠. 이런 점들이 힐튼 모델의 실제적인 힘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적을 크게 증명된 힐튼의 강점들 정말 인상 깊습니다. 자본 효율성, 영업 레버리지, 그리고 실제 애뉴얼지 성장과 탄탄한 파이프라인까지. 하지만 아까 지적해 주신 리스크 요인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레브파, 민감도 문제가 계속 마음에 걸리네요. 네, 그 부분을 좀 더 깊게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시장은 힐튼의 레파 성과에 정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면 힐튼의 PE 배수와 레파 성장률 간의 상관관계가 약 플러스 0.6 정도로 꽤 높게 나타난다고 해요. 플러스 0.6이면 꽤 높은 상관관계 아닌가요? 네, 그렇죠. 레파가 오르면 주가 밸류에이션도 오르고 레파가 꺾이면 주가도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 투자자들이 힐튼의 외파 성장률을 정말 예의주시하는 거죠. 그럼 실적 발표 때 레파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실적 발표 시나리오별 주가 반응을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시장의 암묵적인 기대치, 이걸 의사 컨센서스, 휘스퍼 컨센서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기대치가 예를 들어 레파 3.5% 상장이었다고 가정해보죠. 네. 만약 실제 발표된 레파 성장률이 이 기대치에 크게 못 미쳐서 예를 들어 2.0% 미만으로 나온다면 미스, 주가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8%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와, 미스했을 때 충격이 크네요. 그 수준일 거고요. 만약 기대치를 넘어서서 4.5% 이상으로 잘 나온다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주가가 플러스 4%에서 플러스 7%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대치를 넘으면 확실히 보상이 있군요. 더 좋은 시나리오는 없나요? 더 좋은 건 레파가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5.0% 이상 회사가 연간 실적 전망치, 즉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주가는 플러스 8% 이상 급등할 수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시장 기대치를 얼마나 충족시키느냐, 넘어서느냐가 관건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만약 3분기 레파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거나 더 중요하게는 회사가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다면 이건 아주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져서 심지어 매도, 셀 의견까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옵션 시장에서 예상하는 실적 발표 후의 주가 변동폭이 예를 들어 플러스 2.5% 정도인데 만약 실제 주가가 이 예상 변동폭보다 더 크게 하락한다면 마이너스 3% 이상?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위험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고요.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겠네요. 실적 발표 때마다. 그렇죠. 그만큼 시장의 기대치가 높고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큰 상황인 겁니다. 혹시 힐튼 경영진이 이런 시장 기대치를 관리하는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준다거나.
실제로는 그걸 계속 초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일종의 기대치 관리, expectations 매니지먼트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아, 일부러 낮게 부르고 실제로는 더 잘해서 서프라이즈를 연출하는 거군요. 네. 근데 최근처럼 어느 정도 경영 환경이 정상화된 국면에서는 이제 그런 전략보다는 시장이 자체적으로 형성하는 그 의사 컨센서스 자체를 충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이미 그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가 제시하는 공식 가이던스가 이 컨센서스보다 낮으면 그 자체로 실망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아, 이제는 보수적인 가이던스보다는 시장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더 중요해졌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힐튼 경영진이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는지, 그리고 그게 시장의 암묵적인 기대치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잘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자사주 매입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것도 주가에 영향을 주잖아요. 이것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자사주 매입은 보통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죠.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거니까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서 주당 순이익 EPS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또 회사가 우리 주식이 싸다고 생각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기도 하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자사주 매입 발표의 실제 효과를 좀 분해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상 시나리오에서 힐튼이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고 동시에 예상보다 좋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해서 주가가 총 19% 급등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이 19% 상승 중에서 각 요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분석해 보니 어닝 서프라이즈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린 효과가 가장 커서 플러스 9%포인트 정도였고 자사주 매입 발표라는 신호 효과가 플러스 5%포인트 그리고 긍정적인 가이던스 제시나 기타 요인이 플러스 5% 정도 기여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 그럼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실제 EPS 상승 요건은 어디 간 거죠? 그 효과는 아주 미미했다는 겁니다. 계산해 보니 이 경우 실제 EPS 증가 효과는 고작 0.16% 정도에 불과했다고 해요. 와, 0.16%요? 거의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발표 후의 주가 상승은 실제로 회사의 기초 체력, 펀더멘털이 좋아져서라기보다는 투자자들의 기대감, 즉 앞으로 뭔가 더 좋아지겠지 하는 심리적인 요인이나 경영진이 보내는 신호, 즉 시그널의 영향이 훨씬 크다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경영진이 보내는 신호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몇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현재 우리 회사 주가가 싸다고 생각한다. 즉 저평가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요. 둘째는 마땅히 투자할 만한 다른 고수익 투자처가 당장은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즉 새로운 호텔을 짓거나 인수하는 것보다 자사주 사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셋째는 앞으로도 우리는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주주 환원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군요. 네, 그리고 이런 신호들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아까 말한 높은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정당화해주는 근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경영진도 싸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주주 환원도 계속하는데 이 정도 밸류에이션은 괜찮지 않나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성장 없이는 한계가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자사주 매입 깎인 이벤트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 효과는 있을 순 있지만 결국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본질적인 사업 성장, 즉 꾸준한 이익 증가가 뒷받침되어야만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신호 효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 밸류에이션, 딜레이팅, 부채, 레브파 민감도, 자사주 매입의 이면까지. 확실히 투자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네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힐튼의 장기적인 강점, 그 펀더멘털에 좀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리스크들에 대한 반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어떤 점들을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우선 그 자산 경량화 모델 자체가 가진 방어력입니다. 아까 경기 침체 시 레브파 하락 리스크를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힐튼은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는 리스크에서는 완전히 자유롭잖아요. 아, 그렇죠. 직접 소유한 부동산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건 확실한 장점입니다. 전통적인 호텔들은 경기 침체기에 호텔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까지 떠안아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수수료 기반 모델 덕분에 현금 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레브파가 변동하면 수수료 수입도 변동하겠지만 호텔 운영에 드는 막대한 고정비나 변동비 부담이 없으니까 이익률 자체가 높고 꾸준한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플로, FCF, 창출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네, FCF 창출 능력은 자산 경량화 모델의 확실한 강점 중 하나입니다. 그 안정적인 FCF가 있기 때문에 높은 부채 비율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기회 시나리오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아까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그런 시나리오 분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여행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장기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동시에 힐튼 아너스 로열티 프로그램 강화 전략이 성공해서 직접 예약 비중이 지금보다 10%포인트 이상 더 늘어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네요. 이 경우 레팔 성장률이 연평균 6% 이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OTA 수수료 절감 효과까지 더해져서 EBTI 마진율도 지금보다 2%포인트 정도 더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는 현재 수준보다 플러스 30%에서 플러스 40%까지도 상승할 잠재력이 있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와, 30%에서 40% 상승 잠재력이요? 네, 이게 바로 자산 경량화 모델의 이점이 극대화되는 시나리오죠. 레팔 성장의 혜택이 추가적인 비용 증가 없이 거의 그대로 순이익 증가로 이어지니까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폭발하는 겁니다. 정말 매력적인 시나리오네요. 결국 여행 산업의 업황과 힐튼의 전략 실행 능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리고 저는 힐튼 아너스의 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히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넘어서 힐튼의 가장 강력한 경제적 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로열티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특히 직접 예약 비중을 높여서 OTA 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는 일시적인 비용 절감이 아니라 구조적인 마진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건 수익의 질 자체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시장이 힐튼의 높은 프리미엄, 즉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리 있는 분석입니다. 수익의 질이 높다는 건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이렇게 벌어들인 양질의 현금을 바탕으로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주주에게 환원하는 정책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 포인트입니다. 2025년 1분기에만 자사주 매입과 배당으로 총 9억 2,700만 달러를 주주에게 돌려줬다고 해요. 와, 한 분기에 거의 1조 원이 넘는 돈을 환원했네요. 네, 연간 목표치는 무려 33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게다가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자사주 매입 승인 잔액도 수십억 달러 규모로 남아있다고 하고요. 정말 공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네요. 그렇죠. 저는 이게 단순히 주주 달래기용이 아니라 경영진이 회사의 미래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해 얼마나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도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죠. 네, 강력한 FCF와 주주 친화적인 자본 배분 정책은 분명 힐튼의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고 싶습니다. NUGU 목표 연 6에서 7% 달성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걸 뒷받침하는 50만 개 이상의 업계 최대 규모 개발 파이프라인은 미래 성장에 대한 높은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럭셔리 및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확장이라는 질적 성장 노력까지 감안하면 힐튼의 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장 동력 자체는 분명 탄탄해 보입니다. 미래 가시성도 높고요. 자, 오늘 조물 7톤 월드와이드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분석해 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또 우려되는 측면 모두를 다뤄봤는데요.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 제가 보는 긍정적인 측면을 요약하자면 힐튼은 부동산 소유라는 무거운 짐 없이 강력한 브랜드와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마진 높은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는 아주 매력적인 자산 경영화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 모델이 핵심이죠. 그리고 월도프 아스토리아부터 햄튼인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브랜드 포트폴리오와 업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힐튼 어너스 로열티 프로그램은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경쟁 우위, 즉 해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공격적인 순객실 성장, NUG 목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방대한 개발 파이프라인은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를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창출된 풍부한 현금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주에게 환원하는 정책 또한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충분히 기대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긍정적인 요약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려해야 할 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들을 요약하자면요. 첫째, 현재 주가에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성장 기대치가 반영되어 있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성장주 프리미엄이 이미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네, PE 40배 수준이었죠. 시장의 높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 변동성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는 디레이팅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셋째, 아무리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도 거시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전반적인 여행 수요 둔화 리스크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호텔 산업 자체가 경기 순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부채 레버리지 수준이 아주 낮지는 않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나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 시에는 이 부채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요약도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힐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강력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매우 매력적인 기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산 경량화, 강력한 브랜드, 로열티 프로그램, 주주 환원 등 장점이 정말 많죠. 다만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현재 시장이 힐튼에 걸고 있는 그 높은 기대치를 앞으로도 계속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그 지속적인 실행 능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고요. 또 향후 여행산업 환경의 변화나 거시경제의 변수 등 외부 요인들도 함께 고려하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힐튼에 대한 심층 분석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신중해야 할 면을 균형 있게 살펴볼 수 있었네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은 힐튼 월드와이드라는 특정 기업에 대한 저희의 분석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내려져야 합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오늘 제공된 정보 중 일부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정보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공시 자료나 여러 경로의 정보를 직접 교차 확인하시는 과정을 거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